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한 번 관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4월로 예고했던 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더 빨리 한 달 이내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3월 내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각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시장 흐름들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 알아보기에 앞서서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약보합권에서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 오늘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관세 이야기가 또 들어와서 이 불확실성이 또 이어지는 건가 싶은데 계속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제 3월 20일까지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지속되고 있다. 뭐 대내 변수적 요인도 마찬가지고 대외 변수적 요인도 역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시장이 또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출연해서 제가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제 시장이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너무 텀을 좀 짧게 두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시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어떤 반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시장은 확실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 그렇다고 확실히 빠질 만한 급락 사유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 불확실성의 존재와 하방 경직성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결국은 박스권 장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조를 잡아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살살살살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지수가 좀 저점을 형성한다 싶을 때 다시 주식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 즉 바이 앤 밸런싱 전략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놓고 이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권 내에서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다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요걸 언제까지 좀 하면 되겠다 싶으면 3월 20일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한다. 즉 감사보고서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지금 대외 변수적 요인으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가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걸 너무 우려스럽게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사업가입니다. 그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정책도 결국은 미국을 비즈니스 무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국가의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대외 변수적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이제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그 불확실성과 감사보고서 시즌이라는 불확실성,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밑으로 빠지기에는 우리 증시가 조금 매력적인 상황이고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인 자산의 어떤 배분 문제로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 증시도 좋아요. 금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뭐 코인도 좋아요. 그죠? 달러도 강세예요. 그럼 지금 강세 아닌 게 어딨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너무 다들 좋으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는 빠져야 되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빠지고 어느 쪽에서는 올라가야 원래 그게 경제 현상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돈이 일정한 방향으로 다 흘러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 좀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보여진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계속 지금 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나머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계속 강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 너무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간다. 이렇게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도,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조정을 주면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중단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중장기와 단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면 조금 더 시장을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느긋하고 편안한 그런 시장으로 너무 급한 마음은 지금 맞지 않아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좀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한 발 떨어진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을 유지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만큼 현금 확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또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전략은 이 3월 20일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망하는 자세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이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투자 전략과 함께라면 충분히 수익의 기회를 찾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또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쪽에서 이제 실제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 봐야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껏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내 중심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은 이렇게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뭐 좀비 기업 퇴출이라든가 한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증시가 좀 투명해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면에는 막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함부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바꾸어서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 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말살한 채 좀비 기업, 한계 기업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또 섣부른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관점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사보고서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12월 말 결산 기준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지금 상장사들은 12월 말을 결산 기준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결산 기준일이죠. 이게 이제 편하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이제 결산을 한다. 12월 말을 기점으로 한 해 한 해를 딱딱 끊어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1사분기가 있어요. 그죠? 1사분기. 1사분기는 언제까지냐?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사분기는 자, 1월부터 3월까지예요.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1사분기에 대한 보고서, 즉 실적에 대한 어닝 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느냐? 여기서 1사분기 말 기준인 3월 31일, 그죠? 이 기준에서 플러스 45일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1사분기 결산 보고서가, 그죠? 5월 15일이지 뭐. 이때까지 나와야 돼요. 5월 15일까지. 그죠? 자, 그러면 2사분기는요. 2사분기는 4월 1일부터, 그죠?
6월 말까지가 되겠죠. 6월 30일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1, 4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그럼 2, 4분기에 발표는 언제 나와요? 네, 6월 30일에서 플러스 45일이잖아요. 그죠? 45일이면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 되겠죠. 8월 15일. 자, 이 2, 4분기를 우리가 흔히 2, 4분기 보고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반기 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반기. 반이잖아요. 2분의 1이잖아. 반기 보고서예요. 반기 보고서. 이때는 감사인의 의견이 나옵니다. 감사인의 의견, 적정인의. 그래 1, 4분기 때는 감사인의 의견은 없어요. 그 기업이 발표를 하는 거고. 자, 2, 4분기 때는 감사인의 의견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반기 보고서 때는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이때 그러니까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감사 의견 한정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정지가 걸리진 않아요. 이때는 반기 보고서 때는. 근데 요게 이제 참고 사항이 되겠죠. 반기 보고서 때 의견 거절 받은 회사가 온기 보고서 때 의견 적정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투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 때 의견 한정이 나온 회사가 온기 보고서, 즉 우리가 한 해를 결산했는 그 결산 보고서에 적정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기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 4분기는 언제예요? 3, 4분기는 뭐 뻔하지 뭐. 6월 말까지 했으니까 7월부터 8, 9월 말까지잖아요. 그죠? 9월 말까지. 그럼 9월 31일까지죠. 9월 31일까지입니다. 보고는 언제까지예요? 여기서 플러스 45일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1월 15일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요게 3, 4분기까지입니다. 그러면 4, 4분기,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결산 시점의 온기보고서. 온기보고서는 언제냐? 자, 4, 4분기예요. 그러면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4, 4분기에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 보고서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보고를 하면 되느냐? 플러스 90일을 줍니다. 90일을 주니까 언제까지예요? 3월까지예요.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요때 이제 보통은 3월 말까지인데 3월 20일 이전에 즉 감사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와요. 3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지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3월 20일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가 거의 감사 보고서가 다 나오는, 즉 온기에 대한 온 전체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나온다. 즉 작년 한 해를 결산하는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먼저 알아야 이게 언제가 왜 중요한지, 이게 3월 20일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고, 자, 반기 보고서의 결산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반기 보고서 8월 15일까지라고 얘기했죠. 요때 하고 3월 20일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내가 무작정 주식 투자를 한다. 이 반기 보고서 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 이 주석을 잘 살펴보면 이것도 거의 정답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뭐가 나야 된다고요? 무조건 이익이 나야 돼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만 기업 존속성에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요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6월 결산법인도 있어요. 6월 결산법인은 거기서 이제 딱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결산법인은 6월 말이 감사보고서 6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90일이니까 6월 결산법인들은 언제까지다? 그렇죠. 9월 말까지는 감사보고서, 즉 옹기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12월 말 결산법인은 아니에요. 상장사 중에 대다수가 12월 말을 결산 기준일을 잡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결산 기준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산 기준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보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참고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다. 어쨌든 회계감사인이 꼼꼼히 작성해서 내놓은 거니까. 그죠? 물론 뭐 이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진화농법 나와서 의견 거절 줘놓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내용 살펴보면 뭐하냐. 어차피 거래 정지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힌트가 나오는 것들 있죠. 반기 보고서 힌트들을 잘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들이 물론 이제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그죠? 단기 추자연이고 추세 추정 우선주의고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이것만 다 지금 체크해도 여러분들 단기에서 확실한 내 노하우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죠? 연속성이 있냐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이냐 이런 것들 앞서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을 시작해서 자연이 안 붙으면 손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중장기는 효미, 시방, 근접재산가다. 요것도 앞글자 딴 건데 중장기는 이것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산업의 성장성이다. 성장성 있는 섹터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는 실적을 잘 살펴보면 돼요. 최근에 우리가 공시 살펴봤던 것들 중에 실적 공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라니까. FNS 테크라든가 그다음에 제우스 또 실적 살펴봤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근데 향후 더 늘 수 있느냐 없느냐. 향후 앞으로 더 실적이 늘어날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살펴봤죠.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그죠? FNS 테크의 주가 흐름이 제우스가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결국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용 가치성, 미래성, 시의성, 방향성, 근접성, 접근성, 재무 안정성, 산업 안정성, 가격 안정성. 이것만 다 체크해 보면 기준 완성이에요. 내 기준을 딱 잡아놓고 보면 돼. 손실이 날 수 있다? 손실이 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바로 실전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리면 뭐 재미없잖아. 좀 궁금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앵커님을 또 오늘 또 살짝 더 이래 막 주식을 하면서 어떤 더 궁금해지는 게 막 생기고 더 막 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들죠.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주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앵커님은?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자꾸 미래를 보는 눈을 그러다 보면 미래를 보는 눈이 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주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인문학 서적에도 나와 있던 얘기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재밌는 이유는 계속 공부해야 될 게 생겨요.
맞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생겨요.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챗 GPT, 뭐 AI 이런 공부의 영역은 거의 없었어요. 그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안 했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지.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은 끊임없이 진짜 주식을 하고 있는 한은 공부를 손에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 이해를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경제지 봐야 돼요. 안 보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가 풀이를 해놨는데 답만 볼 수는 없잖아요. 풀이지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 놓은 걸 같이 봐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석해 놓은 게 뭐냐? 경제지예요. 이걸 봐야 돼요. 자, 유한양행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블록버스터 신약 출격 대기 임상시험 10개 진행 중이다. 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블록버스터급은 뭐냐? 자, 유한양행이 대박친 게 있잖아요. 렉나자. 이 렉나자 때문에 결국은 기술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술 수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아직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 그 영화 아저씨에서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영화 명령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얘기하죠. 유한양에게는 10개의 임상시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10개씩이나?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인벤티지랩. 이게 뭐예요? 비만약. 현대 사회는 이제 고령 사회에서 우리 사회마다 지금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어요. 앞에 초점 한번 붙입시다.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어요. 이들의 꿈은 뭐라고요? 이들의 꿈은 사업적 성공, 그죠? 내가 갑자기 사업적으로 성공하겠다, 정치권에 뛰어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의 꿈은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야무진 꿈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의 이제 노인분들의 꿈은 우리가 흔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들의 은퇴의 꿈은 뭐냐? 은퇴하고 이후의 꿈은 무병장수입니다. 아이고, 안 아프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니까 비만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비만 얘기하니까 웃으시는 분, 저도 비만이에요. 비만인데 결국은 인벤티지랩 이 비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미고비라든가 이런 그 전에 지금 이제 비만약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는 젊은 층의 수요도 굉장히 강하지만 노년층의 수요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각 제약회사들이 여기 신약 개발에다가 굉장히 기를 기울이고 있고 R&D 연구 개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한양행이 인벤티지랩이라고 비만약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여기서 그죠? 자,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유한양행의 지금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이거를 유한양행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얘가 뭐 있다고 얘기했어요? 임상시험 10개 진행 중이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해도, 그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앵커님은 비만약 맞을 일이 없겠다, 그죠? 그래도 워낙 건강에 도움된다고 해서 관심 네. 있죠. 금연에도 도움된다고 하고 네. 당뇨에도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아, 그래서 비만약에 관심이 있어요? 네, 궁금하죠. 그렇죠. 예, 뭐 모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왜 이 세상 최고의 성령은 다이어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그만큼 더 이게 그만한 성령이 없대요.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만에 다들 관심이 많은 거지. 왜? 누구나 뭐 사람이 잘생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두 개만 성공을 해도 이 회사 주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 이걸 그럼 중장기로 봐야 될 것이냐 단기로 봐야 될 것이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장기지. 이게 어떻게 단기겠어요. 그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중장기에 그거는 뭐냐? 효, 시, 방, 근접, 재산가 기준이다. 자, 그러면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비만약, 그다음에 지금 렉나자, 그죠? 이런 부분들이 효용 가치성이 없어요. 근데 효용 가치성이 없는데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가 기술 수출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효용 가치성이 높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효용 가치성 좋아요. 효 동그라미. 그다음에 미래. 결국은 미래적인 산업에서 보면 왜 미래성이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왜 미래 가치가 좋으냐 하면 전부 초고령화 사회로 돼가고 있잖아요. 늙으면 안 아프고 싶어요. 그러면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으면 제약 바이오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시성은요. 지금 비만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시성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죠. 그다음에 방향성. 이 회사가 유한양행이 배터리 사업하다가 갑자기 지금 제약바이오 사업이에요. 아니죠. 유한양행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모양이 버드나무 모양이잖아요. 그 유일한 선생이 이제 창업한 회사고 이 회사는 처음부터가 제약회사였어요. 버드나무 그 약 있잖아요. 진코민, 혈액순환 개선제. 그죠? 진코민 이런 것도 있었고. 이 회사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를 했던 회사예요. 방향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근접성이 있느냐. 가까운 미래잖아. 지금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은 임상 1상. 그죠? 임상 1상이 있고 임상 전 단계, 임상 1상, 그다음에 임상 2A상, 2B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3상. 3상은 이제 대규모 인체 실험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3상까지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대규모 인체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대한 대조군도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요. 대규모 임상 실험이니까. 그래서 보통 2A상, 2B상까지, 2B상도 잘 안 넘어가. 2A상에서 보통 기술 수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B상 들어가면서 지원을 받아서 2B상 들어가면서 보통 기술 수출이 되는 거죠. 그죠? 보통 1상은 거의 독성 테스트예요. 독성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지나 동물들을 이용한 독성 테스트를 하고, 그죠? 2상은 뭐를 한다? 2A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체외, 체내,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체외에서 실험 결과치를 확보해보고,
그다음 체내에서 실험 결과치를 확보해 봅니다. 2 이상이 이제 인체 실험으로 들어간데 요거는 이제 인체 실험이지만 작은 소규모의 인체 실험을 의미하죠. 그래서 2 이상이 끝나고 나면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3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임상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임상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게 제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접성이 있죠. 가까운 미래죠. 그다음에 접근성. 요새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아마 위고비 약일 거예요. 위고비 그 주사 있잖아요. 피하 지방에 놓는 주사. 그죠?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번 찌르고 해서 그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접근성 그게 주사약 하나에 3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유한양의 재무 안정성은 뭐 여러분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그죠? 그다음에 산업 안정성. 역시 산업 안정성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가치로 봤을 때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도 산업 안정성은 제약바이오 산업 안정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는 희한해요. 모든 산업이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죠?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제약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은 마지막 딱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만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예요? 좀 많이 올랐거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붙죠. 그 확실성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의문 부호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결국은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그죠?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유한양행의 주가는 더 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격이 높지 않나요?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지만 지금 많이 지나놓고 나중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또 무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무릎 부근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12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져 주면 이거는 진짜 생큐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담아 가야 되는 부분이고 12만 원대에서부터 살살살살 밑으로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딱 기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 12만 원 밑으로 딱 떨어지면 이거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10만 원 밑으로 떨어져주면 땡큐라고 생각하고 확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딱 기준을 딱 이미 잡아놓고 정해드리고 이제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16만 원대를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조정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는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그 기대감과 더불어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확 올라왔죠. 확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에 대한 그 다음 제약에 대한 바로 이어지는 제약 상품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약간 상쇄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시장과 더불어서. 그러나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제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만 2천 원대인데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서 12만 원대 밑이 되면 이건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예요. 기준은 명확해요. 12만 원대예요.
딱 12만 원 기준을 잡고 밑으로 빠져주면 모아가겠다. 이렇게 기준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이게 지나놓고 나서 한번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은 그만한 가치 이상이 지금 여러 가지 임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 이상이 있어요. 그걸 뭘로 파악해 봤어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 살펴봤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계속 중요하니까 지금 기준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별표 4개, 5개. 돼지꼬리 땡땡. 그죠? 돼지꼬리 땡땡. 자, 이거 반드시 알고 이 기준이 잡혀야만 주식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도 기준이 있어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없이 매도하면 결국은 싼 가격에 파는 거고 기준 없이 매도하면 기준 없이 매수하면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이걸 비싸다 안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기준점들을 잡아가야만 어느 가격대가 지금은 이 가격대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잡으면 더 좋지. 유한양이 여기서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 사실은. 얘기했지만 그때 늦으신 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들을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미용 얘기 나오니까 이제 뭐 우리 앵커님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본인은 앵커님은 본인은 미용에 대해서 내가 수입에 보통 평균적으로 수입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에요? 한 5%? 5%? 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네. 너무 비싼 건 못 맞아요. 예? 너무 비싼 건 할 수가 없어요. 5% 수입의 5%. 나는 수입의 5%만 해도 충분해. 내 정도의 미모면 수입의 5%만 해도 충분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뭐 미용에 대한 제품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톡스, 그죠? 필러,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름을 편다 이래갖고 울세라, 그 다음에 써마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톡스 맞아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보톡스. 오케이. 보톡스. 그 다음에 필러는? 필러는 없어요. 필러 없어요. 난 필러도 해봤어요. 진짜요? 네, 보톡스 필러 난 다 해봤고. 자, 울세라 해본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울세라 한 번. 나도 있어요. 나 울세라 2번 했어요. 네. 써마지 해본 적 있어요? 써마진 안 해봤어요. 써마지 안 해봤어요. 자, 실리프팅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거야. 이제 저는 저도 써마지하고 실리프팅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울세라는 해봤어요. 울세라는 흔히 우리가 이게 울세라 한다고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필러하고 이런 걸 하면 바로 바뀌니까 내 얼굴이 바뀌었어가 되는데 울세라는 뭐야 이거 똑같아 이렇게 돼요. 근데 점점 이게 오징어 굽는 원리거든요. 이게 열을 가해서 안쪽에 이제 표피층이 오징어처럼 오징어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피부를 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 하고 난 다음에 목욕탕 가지 마라 그러죠. 네. 예, 목욕탕 가지 마라 그래요. 열감이 있는 곳을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열감이 다시 이완되니까, 그죠? 그래서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이게 그만큼 많이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뭐다? 그만큼 미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미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그 보톡스에서
이게 보톡스가 사실은 약간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필러. 필러는 뭐예요? 그냥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 우리가 여기 눈밑 꺼지고 이러면 여기 뭘 채워요? 필러를 채우는 거지. 필러를 채워서 눈밑을 편편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밑이 편편해지니까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성형 커밍아웃을 하고 있네, 지금. 자, 그래서 이 필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예요. 1세대가 보톡스여서 2세대 필러에서 3세대 어디로 넘어오고 있느냐? 스킨 부스터로 넘어오고 있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유도해서 자연스러운 재생 촉구. 자, 결국은 첨생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스킨 부스터라는. 첨생법이 오늘부터 이제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의료 목적도 의료 목적에 전부 이용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의료 목적에 이용되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스킨 부스터를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뭘 갖고 스킨 부스터를 했느냐 하면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피부에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가 이렇게 피부가 노화가 된다는 것은 피부에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좀비 세포가 되어가고 있다. 그 좀비 세포의 특성은 뭐냐? 빨리 다른 것을 좀비화 시킨다. 이 특성이 있어요. 그 세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좀비화 시키니까 노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예 줄기세포, 싱싱한, 그리고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T세포, 그죠? NK세포를 어디서 추출해요? 여기 배꼽 여기를 째요. 배꼽 여기, 이제 배꼽 주변 여기를 잽니다. 째서 여기 그 스포이드 같은 큰 거를 집어넣어서 마구잡이로 지방을 빼내는 거죠. 이 지방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빼내갖고 그걸 가지고 배양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거잖아. 자가줄기세포인 거지.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나온 게 내 피부 안에 들어가면 생착률이 훨씬 좋겠죠.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래서 이걸 배양해갖고 자기 피부에 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킨 부스터예요. 일종의. 그 스킨 부스터가 이제 콜라겐 이런 것들을 생성을 유도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거두면서도 반영구적이다. 즉 그러니까 피부 세포가 살아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스킨 부스터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스킨 부스터 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스킨 부스터 회사 딱 그러니까 이게 보톡스, 필러, 그다음 스킨 부스터 쪽에 딱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파마 리서치는 대표적인 제약이 뭐예요? 들어봤을 거 우리 앵커님. 리쥬란 들어봤죠? 리쥬란. 네, 들어봤어요. 예, 리쥬란이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리쥬란. 이 리쥬란을 맞은 해외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여자겠죠, 여성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래드 피트의 전 아내 누굴까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브래드 피트의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전부인데 그거보다 더 전부인이 있어요. 그래요? 예, 첫 번째 분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예, 요 분이 이제 이 리쥬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 너무 좋다고 강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해외에서 리쥬란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 파마 리서치의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은 거의 50대 50 가까이. 즉 내수가 50이면 해외 수출 비중이 50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고공행진. 그 여기서 파마 리서치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킨 부스트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첨생법의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무릎 연골, 이쪽까지 연골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건 누구를 노린 거예요? 어느 층을 노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 리쥬란, 연골, 이게 과연 우리 앵커님 세대를 노린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제 또래들도 네. 많이 관심 있어 하긴 하는데 네. 주 타겟층은 4050, 5060이라고 그렇지. 듣긴 했어요. 지금 이제 노년층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 타겟층은 아마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지금 돈이 많고 이제 은퇴해서 점점 노화돼가는 그분들을 주 타겟층으로 한 거예요. 연골 치료도 마찬가지지. 지금 뭐 우리 앵커님 무릎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타겟층이 어디냐? 바로 이제 그 고령화되어간 초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 다 살펴보기 힘들고, 자, 이 회사와 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요 회사 바이오 FNC라는 회사인데, 자, 요 회사를 지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요 회사와 요 바이오 FNC라는 요 회사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파마 리서치하고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신생이야. 새내기야, 새내기. 미용 바이오 쪽 새내기입니다. 신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업력이 꽤 되죠. 그러면서 이제 쫙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대는 살 가격대는 아니에요. 이게 난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장성이야. 확장성이야. 그러니까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를 다 따져봐도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기준점을 다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유한양행은 기준점을 딱 12만 원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면서 기준점 제시해드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용 시장은 확장성이라는 거 분명히 이제 느껴져요, 그죠?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어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의 어떤 50대, 제가 50대예요. 50대인데, 예전에 우리 동네 시골에 50대 분들 나가보면 이빨도 거의 없고 막 진짜 힘든 50대야. 근데 지금의 50대는 달라요. 그들은 미용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봤을 때도 확장성이야. 그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주까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 경제지 분석의 중요성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다양한 전략들 하단 자막과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